단 한 점의 그림만 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화가, 그의 작품은 오늘날 1,000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같은 시대 왕이 아꼈던 조선의 천재 화가, 그의 작품은 고작 몇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죠. 한 명은 사후에 전설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동서양의 차이일까요? 역사 대 역사, 고흐, 그리고 장승업. 먼저 10살 형인 장승업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보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화군동, 아관파천.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국사시험 아닙니다. 공통점은 바로 장승업이 살면서 겪었던 사건들이라는 점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네요. 사회는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양반 중심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시대, 실생활에 쓰임이 있어야 돈을 버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특히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의술을 담당하는 의관,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 등 중인 계층이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좀 쌓이면 남들에게 플렉스하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았던 양반의 문화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서화, 서예와 그림이었죠. 조선시대에 가장 품격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과시용으로도 딱 좋은 수단이었죠. 장승업 같은 화가들은 양반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인을 대상으로도 작품 활동이 가능해졌네요. 조선 후기 미술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흐가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고흐가 살던 유럽 역시 급변하는 중이었습니다. 약 100년 전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이 절정기였거든요. 공장의 탄생은 부의 재분배와 연결되죠. 조선의 중인처럼 유럽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미술로 플렉스를 시작합니다. 당시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는 파리살롱이라 불리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미술계에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술계의 칸 영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칸 영화제에 작품 하나만 올려도 유명해지는 것처럼 그 당시 파리살롱에 그림 한 점만 걸어도 화가로서 성공한 거였죠. 신흥 부자들은 파리살롱에 전시된 작품을 좋아했고 아낌없이 구입하며 그들의 부를 과시했죠. 인상파 화가들을 비롯한 많은 예술 꿈나무들은 점점 파리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고흐 역시 마찬가지였죠. 장승업과 고흐 두 사람이 살던 시대는 사회계층이 흔들리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이 왜 천재로 불리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시 조선으로 가보죠.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선의 3대 화가의 장승업이 언급되곤 합니다. 놀라운 점은 장승업은 어릴 때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신윤복처럼 화가의 집안도 아니었고 김홍도처럼 스승에게 사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림을 어깨너머로 보며 독학으로 미술을 배웠죠. 그런데 엄청 잘 그렸나 봅니다. 그의 천재성이 한 중인의 눈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인은 청나라를 오고 가는 통역관이었죠. 덕분에 장승업은 물 건너온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승업의 실력은 급성장하게 되고 오원 장승업의 호를 딴 오원 화풍이 생겨나게 되죠. 오원 화풍의 가장 큰 특징은 생동감입니다.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작품을 볼까요? 노완도라는 작품인데요. 갈대밭에 있는 기러기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이 작품이 왜 유명했을까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가 대단한 건지 웹에 검색하면 이렇게 머리 아픈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건 넘어갈게요. 당시 미술계의 트렌드, 그리고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충분히 대단한 그림입니다. 노안도의 갈대와 기러기는 오래전부터 화가들이 그리던 단골 소재였습니다. 갈대 노자와 기러기 안자가 합쳐져서 노안도라고 불리는데 이게 우연히 늙을 노자의 편한 안자와 한자음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노후의 안락함이라는 의미를 갈대와 기러기 그림에 갖다 붙인 겁니다. 한자의 의미 같아서 생긴 언어 유희죠. 갈대랑 기러기 입장에선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노안도를 선물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골프인들에게 1872 와인을 선물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18홀 72타에 치길 기원한다는 의미로 1872 와인을 선물한다는데요. 알고 보면 와인의 이름과 골프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튼 장승업 이전의 노안도들은 노후의 안락함을 강조하는 의미답게 구도는 안정적이고 갈대와 기러기는 섬세하게 묘사되어 평온한 느낌이 드네요. 우리 지갑 속 어머니인 심사임당의 작품도 그렇고 파적도로 유명한 김득신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백의 미, 조화, 절제와 같은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르네요. 하지만 장승업의 노안도는 달랐습니다. 첫 인상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러기들에게 시선이 빼앗기죠. 무려 60여 마리의 기러기가 등장한 건데요. 뭔가 복잡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림의 구도마저 불안정합니다. 날고 있는 기러기 무리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기러기들이 있다 보니 곧 그림 밖으로 튀어나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승업은 기러기 묘사에도 차이를 주었는데요. 우아하게 하강하는 기러기는 사라지고 머리가 유난히 크고 긴 기러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무게 중심마저 머리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강이 아니라 땅으로 돌격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특히 이 녀석은 추락하는 전투기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땅에 부딪히는 거 아닐까? 잘 착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네요. 그림 밖으로 기러기들이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땅으로 돌격하는 듯한 느낌. 이런 점을 바로 장승업의 생동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죠. 전통적인 노안도를 즐기던 사람에게 이 그림은 기괴하고 흉측한 그림이었겠죠. 노후의 안락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술을 즐기기 시작한 부유한 중인들은 이 작품을 좋아한 것이죠. 그 생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질 않습니까? 사회에서 입지를 넓혀가던 그들은 미술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안도의 복잡함을 화려함으로, 과장된 묘사는 생동감으로 느낀 것입니다. 장승업은 미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동물의 생동감을 포착합니다. 세상 근심 없이 기다려 중인 강아지, 양양 펀치를 준비 중인 고양이, 도둑질에 성공하고 득이양양한 원숭이,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도약하는 물고기, 자유를 만끽하듯 온몸으로 내달리는 말, 날카롭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독수리 등등 지금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각 동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장승업은 동물을 동물 그 자체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생동감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한 작품만 보고 천재라고 말하긴 좀 그러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장승업은 사군자 그림에도 생동감을 부여했는데요. 사군자는 선비들이 계절마다 정한 대표적인 식물을 의미하죠.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식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중 매화는 설중매라는 말처럼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봄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선비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아주 좋은 소재죠. 장승업의 홍백매화도는 이런 전통적인 매화 그림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소개한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을 보면 10폭의 병풍에 그려진 4m가 넘는 대작입니다.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하다 보니 좁고 길게 보이지만 실제로 감상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죠. 좌우로 길게 뻗은 가지에 핀 화려한 매화가 인상적인데요. 이 색감 때문에 유명한 작품일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은 장승업, 바로 전 세대 화가였던 조희룡의 작품인데요. 색이 입혀져 있죠. 매화에 색을 입히는 것은 이미 트렌드였습니다. 장승업은 이런 트렌드에 그만의 독창성을 추가합니다. 바로 매화나무의 위와 아래를 과감하게 생략한 것인데요. 가운데 부분만 뚝 잘려 있습니다. 카메라 샷으로 비교하자면 얼굴과 다리는 제외하고 몸통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역시 불안정한 구도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인간의 눈과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인데요.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이미지를 완전한 형태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원리의 폐쇄성이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팩맨 3개뿐이지만 우리는 삼각형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검은 도형들이 모여있을 뿐이지만 축구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게슈탈트 붕괴도 이 원리에서 나온 말이죠. 완전했던 것이 갑자기 불완전한 걸로 느껴지는 것을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데요. 진짜 원리는 아니고 재미로 쓰는 말입니다. ひらがなください。와 뭐더라?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게슈탈트의 폐쇄성 원리로 관람자는 매화나무가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인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매화나무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려질까요? 이번에는 게슈탈트 원리의 연속성이 적용됩니다. 인간의 눈은 가장 편안한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직선과 곡선의 만남처럼 느껴지지만 색이 들어가니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이죠. 유사한 색상의 배열이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됩니다. 같은 원리로 홍백매화도를 보면 위아래가 잘려있지만 관람자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 밖의 줄기와 가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실제 매화나무가 그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생동감과 화려함은 더욱 강렬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후대의 인물 장지연은 장승업의 작품을 신이 만든 작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찬했는데, 화면을 뚫고 나갈 듯한 확장성과 생동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네요. 장승업은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그렸고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왜 조선의 3대 화가로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를 떠나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이주한 고흐. 그러나 생활은 쉽지 않았죠. 고흐는 MBTI 대문자 I,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미술계에서 필요한 자기 홍보에 능숙하지 않았고 직설적인 그의 성격은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영양 부족 같은 건강 문제도 있었죠. 약 2년간의 파리 생활 끝에 결국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아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르의 빛과 색채에 매료되어 폭발적인 창작의 시기를 맞게 되죠. 그 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이 작품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색채죠. 사실 현대미술의 아버지인 고흐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너무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번엔 색채, 그 중에서도 노란색과 파란색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색채 이론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은 대표적인 보색 관계, 함께 사용될 때 가장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고흐는 이 두 색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화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이라는 도시의 깃발과 상징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네요. 고흐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색이 쓰인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볼까요? 해바라기는 고흐의 노란색 사용이 절정에 달한 작품이죠. 그는 다양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배경까지 노란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참고로 1987년 경매에서 약 4천만 달러에 팔리며 당시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1억 400만 달러, 하나로 1,500억 정도네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한데 만약 지금 경매에 나온다면 1,500억은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고흐의 작품이 경매에서 약 1,600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거든요. 고흐의 대표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수동 트리마제를 한 채가 아닌 한 줄로 살 수 있을 법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작인 해바라기가 경매에 나온다면 트리마제 한 줄은 거뜬하겠죠. 아무튼 이 작품이 왜 대단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정무라는 배경과 주제를 구분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정무라의 근본이라 여겨지는 세잔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흐의 해바라기는 배경마저 노랗죠. 주제인 해바라기도 노란데 배경까지 노랗다. 감상자 시선에선 그림 전체가 노랗기 때문에 해바라기와 배경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죠. 이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이 그림이 죄다 노랗네 라고 말하는 것도 전체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배경이 노란 것은 햇빛을 표현한 건데요. 고흐가 이주한 아르리라는 도시는 햇빛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해바라기가 따사로운 햇빛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혹시 빛에 대한 느낌이 안 오실까봐 덧붙이자면 프랑스 남부 지역은 와인으로 유명하죠. 와인의 원료인 포도나무는 일조량이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아르르는 서울보다 약 2시간 정도 길게 해가 떠 있다고 하네요. 아르르의 강렬한 햇빛과 풍부한 일조량은 고흐의 색채 감각에 큰 영향을 주었죠. 다시 해바라기로 돌아와서 고흐는 이 정물화에 감정까지 담았습니다. 해바라기 시리즈는 동료 화가였던 고갱이, 고흐와 같이 살기로 했을 때 그려졌는데요. 고흐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예술가들끼리 어울려 사는 공동체였는데 고갱이 합류한다고 하니 기쁠 수밖에요. 그 기분을 고스란히 해바라기라는 작품에 담았습니다. 주제와 배경이 모호하고 감정까지 담긴 해바라기,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파란색이 주로 쓰인 작품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린 자화상이죠. 이번에는 배경과 옷을 파란색으로 채색하며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는데요. 파란색 배경은 그의 얼굴을 더욱 창백한 모습으로 부각시켜서 깊은 우울감을 드러냈죠. 이런 파란색 자화상은 지친 그의 영혼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파랑과 노랑의 대비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이죠. 이 작품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는 평온한 느낌을 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격정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 다 파랑과 노랑의 대비를 쓴 작품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짙은 남색으로 하늘과 강물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이 색은 매우 진하지만 전체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없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관람자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보색 관계인 노란빛에 주목하게 됩니다. 고흐는 별과 가로등의 노란빛을 다양한 크기의 점과 짧은 선들로 표현했는데 이 붓터치들이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배치되어 물결이 잔잔히 흐르는 느낌을 주죠. 보색 대비와 리듬감 있는 붓터치가 노란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예쁘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고흐는 이 작품에 대해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밤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는데 그 의도가 잘 살아있는 것 같네요. 반면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전작보다 훨씬 밝은 파랑이 사용되었습니다. 흰색과 섞인 파랑, 노랑과 섞인 파랑 등 크게 7가지의 파랑색이 사용되었는데요. 심지어 소용돌이 치면서 화면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죠. 전작은 노란색을 강조하기 위해 푸른색 계열이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이 작품에선 노랑과 파랑이 서로 돋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색 대비는 색의 충돌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별은 더 밝게 빛나 보이죠. 거기에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모습의 사이프러스 나무까지 그림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이런 생동감은 어떤 사람에겐 신비롭고 아름다운 꿈 같은 느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고독이 뒤섞인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감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고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고흐는 색이 주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보여준 진짜 천재였네요. 이제 장승업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승업의 말년은 대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조선 말기라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1897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장승업의 제자가 스승님이 떠난 지 2년 되었다는 글 한 줄에서 유추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사망 원인도 정확한 모습도 모릅니다. 장승업은 평소 사람의 생사는 뜬구름 같은 것이라며 죽음에 대해 담담했다고 하니 어쩌면 그의 바램대로 되었네요. 이런 미스터리는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도 한몫했습니다. 궁중에 여러 번 초빙되었지만 답답함을 참지 못해 매번 도망쳤고 결국 고종의 노여움을 샀다는 일화가 대표적이죠. 그래도 고종이 러시아에 선물로 보낸 작품도 장승업의 것임을 보면 재능은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장승업의 화풍은 제자들을 통해 이어졌으며 근대 한국 미술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장승업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 신윤복의 미인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정선의 인왕제색도처럼 입에 탁 붙는 작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잡한 시대상, 자유롭다 못해 방탕했던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화가들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아니지만 비교적 최근 경매에서도 1억을 넘기지 못했죠. 고흐의 100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고흐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죠. 별이 빛나는 밤이나 해바라기 같은 작품은 예술의 대명사가 되었고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고흐는 고독과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생전에 판매한 작품은 단 하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당시 미술계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고흐는 극사실주의가 주류일 때 활동하던 화가였습니다. 근육의 섬세한 모습까지 묘사한 작품이 대중과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었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네, 르누아르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도전하는 상황이었죠. 다시 말해 당시 미술계는 극사실주의에서 인상주의로 변화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흐는 인상주의마저 뛰어넘는 표현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색채와 감정적인 붓터치, 주관적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앞서간 거죠. 그래서 무명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생전에 고흐는 외면당했지만 다행히 그의 동생 부부의 헌신 덕분에 고흐의 작품과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형제애가 담긴 수백 통의 편지가 책으로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고흐의 예술관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그의 작품들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고흐의 나무뿌리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고 미완성으로 남아있죠. 제가 앞서 장승업의 홍백매화도를 소개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장승업이 불안정한 구도로 매화나무의 확장을 표현했듯 고흐 역시 불안정한 구도로 나무뿌리가 땅속으로 확장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만난 적 없는 두 천재 화가가 마치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일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고흐의 명성은 세계적이고 가치는 1000억 원대입니다. 반면 장승업의 이야기는 미스터리 속에 있고 가치는 1000만원대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어느 날 어디에선가 장승업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되고 그의 가치가 급등할지 모릅니다. 그 역시 천재 화가임에는 틀림없으니까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이 보는 우리의 모습, 세상이 매기는 우리의 가치는 그 순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각자의 내면에는 더 크고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장승업과 고흐처럼 우리 역시 불안정한 구도로 우리만의 세상을 확장하는 중이니까요.